자, 여러분, 정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옷이 똑같은데 옷이 똑같은데 방금 거 찍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만 할게요. 네, 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이제 시민단체 요거 하고, 그리고 언론 요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 끝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시험 봤었던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확히 모의고사가 아니라 뭐죠 그거? 전국연합평가 거기에 있었던 정치 파트 문제풀이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해 보도록 하죠. 전에 제가 정당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정당이 있고 이익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정당과 나머지 애들을 구분하는 이 구분은 뭐냐면 정권 획득의 목적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갖고 일단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를 또 요거를 구분할 때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느냐, 요걸 갖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면 이익이죠, 이익 집단인 거고, 공익을 추구하면 시민단체,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서는 또 정당하고 시민단체가 또 공통점을 갖네요. 왜냐하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얘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그 표를 그려보고 싶어졌네요. 표를 갖고 그려본다면, 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느냐, 특수이익을 추구하느냐, 요렇게 놓고 정당, 자꾸 놀리지마,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 집단 이렇게 한다면 OXX OOX XXO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지네요. 급 시험 문제,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는데 요 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지네요.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익 집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 자, 이익 집단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이익 집단을 압력단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압력단체라고 부르건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건 두 개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익 집단이고요. 이 이익 집단은 주로 직업 집단을 의미합니다. 주로 직업 집단이에요. 거의 다 직업 집단이에요. 그럼 직업 집단이 누구냐? 우리 온갖 있잖아요. 대한 의사회, 대한 변호사협회, 너무 높은 분들만 얘기하죠? 대한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아니까 간호사협회, 그 다음에 대한 약사회, 대한 한의사회, 또 각종
각종 우리 뭐라 불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각종 뭐라 하죠? 노동조합들, 각종 노동조합들, 또 뭐 대한요식업협회, 또 대한 요식업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미용사협회, 대한 뭐 이용사협회, 미용사는 미용실, 이용사는 이발소. 그다음에 뭐 철거민연합회라는 것도 있어요. 대한철거민연합회, 대한노점상연합도 있습니다. 노점상연합,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등등등등 뭐 학교 선생님들 따지면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다음에 또 한국교육총연합회 교총, 그러고 보니까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유치원협회 뭐 등등등등등. 이게 다 이익 집단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이익 집단이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렇게 직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자, 그럼 얘네가 왜 특수이익을 추구하느냐? 그 직업의 특수한 이익, 그래서 특수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직업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압력단체 이렇게도 불리우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등장 배경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면서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노동자, 그냥 농민, 뭐 자본가, 뭐 이 정도 세 클래스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 정도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회가 변화하면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일반적인 뭐 육체 노동자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노동자도 생기고, 중소기업 노동자도 생기고, 또 이 노동자 안에 또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무직 노동자들도 생기고 쭉 생기더라는 거죠. 농민들도 그냥 농민이 아니고 이 안에 또 쭉 생기더란 말이죠. 자본가도 대자본가, 중소자본가, 소자본가, 여기 자영업까지 쭉 생기더란 말이죠. 엄청 많은 이 사회에 온갖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다양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이 목소리를 공식적인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애만을 통해서는 얘네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수만 가지 이익을 다 집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 과정에다가 어디에? 정치 과정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직접. 그래서 물론 정당에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어떤 기능을 하죠? 정당이 정치 과정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당에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정당이 이런 이익 집단이 없이 그냥 정당이 자기 혼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낼 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혼자 목소리를 내면 힘들지만 집단이 생겼잖아요. 어떤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단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단체가 일단 단체가 되니까, 개인이 있을 때보다 단체가 있으니까 자본력이 생기잖아요. 돈의 힘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표의 힘이 생겼어요. 표. 회원들이 있잖아요. 이 회원들. 근데 회원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회원들 가족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한다고요. 투표. 선거에 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이 표의 힘과 그리고 이 자본력이 뭐라겠어요?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단 말이죠.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또는 정당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매력적으로. 자, 등장 배경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좀 스타일이다 보니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듣기 힘들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 다음에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죠. 정당의 과두제화, 앞서서 정당 얘기할 때도 나왔죠. 정당의 과두제화, 왜요? 정당 지도부의 힘이 너무 센 거죠. 그걸 과두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관료제화. 정당이 무슨 행정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정당 운영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행정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제화 되었다는 건 뭡니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딱딱해요. 물론 사회문화 시간에 이제 관료제 배우셨겠지만 이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힘들어요.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우리 관료제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관료제 얘기할 때 시장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단점이죠. 정당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정당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 정치에서는 여론이 되는 거죠. 여론이 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라는 거죠. 이런 정당 정치의 한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어떤 변화의 요구를 투입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때 누가 힘이 있다? 이익집단이 힘이 있다는 거죠. 왜? 아까 봤지만 자본력도 있고 어떤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자본력도 있고 그리고 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게 좀 더 쉽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대표의 한계라는 게 있죠. 자, 지역대표제의 한계. 이 지역대표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국회의원이잖아요. 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지역구 의원이에요. 즉, 지역대표라고요. 동네 대표를 하다 보니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로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지역 대표 형식의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는 입법부에서는 이게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비례대표도 있지만 비례대표 숫자 많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숫자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능대표제라는 게 있어요. 직능대표제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직능대표제라는 걸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콩 같은 데나 좀 하죠. 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자, 정부의 기능이 확대됩니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돼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 요걸 조금 다르게 하면 이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시면 지금 제가 다시 간략하게 다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현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가 왜 나타나느냐? 우선 행정국가화 현상이잖아요. 행정국가화 현상. 그래서 입법부의 기능보다 행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행정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행정부의 힘은 거대해지는 데 비해서 입법부의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입법부의 비전문성. 요거. 입법부의 비전문성.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국가의 정책은 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입법부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어디 애들이에요? 얘네잖아요. 지역구 애들이라고요. 지역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냐? 별로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데 입법 과정에 있어서 누구의 힘이,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느냐?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전문 행정 관료의 목소리가 훨씬 커지더라는 거죠. 전문 행정 관료, 얘네 누구야? 행정부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입법 과정에 얘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입법부 애들은 법률을 주로 얘네가 제출을 하게 되고, 즉 행정부의 법률 제출 건수가 많아지고, 입법부는 주로 뭐만 한다? 손만 들더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로 전락해버리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아무튼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이익 집단들이 누구에게 행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서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여기 역기능, 순기능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지우고 특징. 자, 자기 집단에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계속 특수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압력단체라고도 부른다. 압력단체라고도 부른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도 하더라. 후원. 아까 뭐 했었죠? 자금력. 돈으로 후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지할 수 있어요. 뭘로? 회원들이 있으니까 표로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활동도 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이 큰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 두 개가 없으면 압력 행사 잘 안 되죠. 두 개가 없으면. 자, 기능 보겠습니다. 기능. 자, 이익 집단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익 집단 자체는 사실 좋은 거예요. 이익 집단 자체는. 왜냐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어떤 권력이 다원화될수록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사회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익 집단은 대부분 직업 집단들입니다. 그럼 국민들 대부분이 다 이익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만약에 혹시 집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업체에서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지 않는 한, 사무직 노동자는 보통 노조에 가입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급이면 이제 좀 올라가 계실 거기 때문에 또 일정한 직급 이상이 되면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닌 이상 뭐 자영업을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다 어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은 다 이익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바로 순기능, 첫 번째 순기능인 거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게. 자, 두 번째.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익 집단은 그 안에 어떤 그 연구단체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익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들을 보통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단체 같은 걸 동원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의 뜻에 안 맞는 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다. 그리고 비판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출은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모든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이익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거 두 번째가 끝났죠? 세 번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아까 뭐였죠? 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얘기할 때, 이 한계 얘기할 때 첫 번째 행정국가화 얘기했었죠. 행정국가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죠? 바로 입법부의 전문성 약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이 입법부의 전문성 약화. 그럼 이 전문성 약화 요거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이익 집단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익 집단은 보통 이 직업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익 집단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 부족한 전문성을 충분히 입법부에게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의 부족한 점, 전문성 약화라고 하는 부족한 점을 얘네가 채워줄 수 있다. 상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이 역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역기능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런 전문성을 서포트해 주는데 이것을 본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이들의 특수 이익에만 유리한 측면으로만 서포트를 하고 공익을, 전체적인 공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서포트를 하면 그때는 역기능이 되는 거죠. 항상 얘네 그 이익 집단의 활동은 항상 약간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 건데 순기능인데 그게 조금만 틀어져서 반대로 기능하면 역기능이 되거든요. 자, 특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공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역기능. 이익 집단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이익 집단 사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 있어요. 약사회하고
의사회가 부딪힌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회 제 생각나는 게 왜 다 얘네인지 모르겠어요. 의사회하고 한의사협회가 부딪힌 적도 있고요. 한의사협회하고 약사회가 부딪힌 적도 있어요. 약사회. 얘네가 부딪힌 적도 있어요. 약사회. 여기서 누가 이겼냐를 좀 따져보면 여기서 이렇게 싸울 때는 얘가 이겼고요. 이렇게 싸울 때 얘가 이겼고요. 아, 의사가 제일 세네요. 이렇게 싸울 땐 얘가 이겼네요. 의사회가 제일 힘이 세고요. 두 번째 약사회가 힘이 세고요. 세 번째 한의사회가 힘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기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뭘로 붙었었냐면 처음에 이제 의약 분업이라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때 약사회가 이겼나?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도 그냥 줬어요. 병원에서. 근데 지금은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약국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진료는 의사에게, 그다음에 뭐죠?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게 이제 생겨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둘이 싸운 거죠.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누가 이긴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의사회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사회가 이겼나? 아무튼 그다음에 의사회하고 한의사회 싸울 때는 보통 이제 그거 갖고 싸웠죠. 엑스레이. 우리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추나요법 같은 거 하려면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의사에서도 한방병원에도 엑스레이실을 놔두고, 어차피 엑스레이는 방사선 기사가 찍는 거니까, 그 사람 찍는 거니까 그럼 뭐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의사회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의사회 중에 특히 정형외과 이런 데에 수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한의원 가서 추나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좀 크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면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기계로 몸 등고선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라 그래요.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와라. 그럼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약사회하고 한의사회 싸울 때는 한약 조제 건이 있었죠. 한약 조제를 한의사만 해야 되냐? 약국에서도 할 수 있냐? 뭐 이거 갖고 싸웠죠. 지금은 약국에서도 한약 조제 한단 말이죠. 그때 약사회가 이겼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 사이가 서로 싸울 때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는, 잘못하면 사회 전체의 공익이 아니라 이익 집단, 힘이 센 이익 집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경쟁적인 압력 행사로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쪽 이익 집단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또 이쪽 이익 집단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게 막 옥신각신 하다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혼선 그리고 지연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너무나 편하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이게 또 큰 문제입니다. 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이익 집단에게는 자본력이 있다고요. 이익 집단에게는 자본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이 합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부패로 가는 거죠. 자, 정치하는데 정치 자금이 엄청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후원금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이 후원금을 이익집단으로부터 엄청 많이 받으면 그거를 갖고 불법적으로 좀 그걸 받고 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그 이익집단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에 유치원 3법이라는 거 만들어질 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치원생이 없어서 결혼도 못했는데 무슨 유치원생이 자식이 없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유치원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유치원 3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참 열심히 싸웠죠. 유치원 회계가 너무 불투명하고 유치원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금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지원금 주는 것도 원장들이 홀딱 다 빼먹고 정작 줘야 되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 특히 회계 투명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정치인들이 이 유치원을 개혁하는데 완전 반대하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왜 반대하겠냐라는 거죠. 완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쭉 보고 나중에 그 유치원 협회를 한번 털어봤더니 얘네가 정치 자금을 엄청 주더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불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불법적으로 주느냐? 우리는 아까 정치자금 후원금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액수가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이런 협회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협회에 있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의 최대를 해가지고 쫙 쏴주는 거죠. 협회 이름으로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협회 이름으로 안 주고 자기네 밑에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한테 얼마씩 정치자금 이 사람한테 쏘세요. 그래서 그 한 개까지 다 쏴줬다고요. 불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들에게 큰 유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치원 이거 개혁하는 이 좋은 법안에도 열심히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뭐죠? 부정부패예요. 이런 또 역기능이 있다. 원래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이익집단은 사실 좋은 거예요. 이익집단이 이 역기능이 한 번 나오면 좀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별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익집단 자체는 좋은 겁니다. 얘네가 불법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사실 좋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공익과 이 특수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데서 너무 과도하게 이것만 추구하지 않으면 이익집단은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이익집단은. 자, 정치참여 방법 및 역기능 방지 방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0분 갔네. 예, 참여 방법, 정치 권력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로비는 합법적으로 하면 로비예요. 불법적으로 하면 불법 정치자금 이렇게 되는 거지만 합법적으로 하면 로비입니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 및 시위, 파업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역기능 방지. 역기능만 없으면 좋은 거라 했죠? 이게 핵심이죠.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 사익이 뭐예요? 이게 특수이익. 그래서 공익과 특수이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면, 즉 이 얘기죠. 특수이익을 너무 추구해서 오히려 공익을 해치게 되면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면, 요것만 주의하면 이익 집단은 좋은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익 집단이 현대민주주의의 위기, 즉 입법부의 부족한 전문성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민단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